여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가 한국이 자신을 고아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한국의 치부를 드러낼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태국의 강연에서 모에 홀린 것 마냥 한국을 찬양하는 태국인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이 교수는 한국이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하며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교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화이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예일대 출신 언어학자이자 중국어와 한자 연구의 권위자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곤 해요. 도대체 마이클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한때 한국 문화를 맹렬히 비판하고 한글을 폄하하던 제가 이제는 180도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태국에서 돌아온 후 한 번도 한글 비판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방콕에서의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요? 하버드에 한국어학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해요. 15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걸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어떻게 영어 교사였던 제가 한자 연구에 빠져들었는지, 왜 그토록 한국을 부정했는지, 그리고 방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년 이맘때면 서울에서의 봄날이 생각나요. 제가 10살 때였을까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꼭 떠오르곤 합니다. 마이클, 이제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거야. 그때 아버지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당시 예일대 언어학과 교수였던 아버지는 한국의 교육열에 매료되어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교수직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 사이를 오가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골목에서는 한국어를 쓰며 양쪽 문화를 모두 흡수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언어교육에 쏟으셨고 수준이 높은 교육을 한다고 강남 어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아버지는 언어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어머니는 따뜻한 환대를 담당하셨죠. 특히 어머니표 수제 쿠키는 학원이 열었다 하면 10분 만에 없어질 정도로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또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자주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곳에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타워 전망대에서 비행기를 볼 때마다 나도 크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공부할 거야 라고 다짐했었네요. 그러나 1997년 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나라가 부도날 것이라면서 소리쳤고 그때의 한국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IMF가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수백 명이던 수강생이 50명 아래로 떨어졌죠. 월세와 강사 월급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박진호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웃집에 사는 남자였는데 아버지에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자꾸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화이트 선생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가 투자할 때라고들 하잖아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강남의 유명 증권사 이사라며 명함을 내밀었고 여러 번 식사를 하며 신뢰를 쌓았죠. 투자 설명회에 데려간 빌딩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계약서도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검토했다고 하셨어요. 이건 부동산 공동 투자예요. 6개월 후면 원금은 물론 40% 수익까지 보장됩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었던 부모님은 결국 학원 운영 자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하셨습니다. 2억 3천만 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약속된 6개월 후 박진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제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투자 설명회 때 보여준 빌딩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기였어요. 그는 IMF 시기에 전국을 돌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조직적 사기단의 일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주저하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나 봅니다. 결국 그해 가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밤마다 훌쩍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우울증이 깊어지셨고 결국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20살의 나이에 고아가 됐죠. 한국에서의 달콤했던 추억은 모두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채 전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 우수함을 발견한 후원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영어와 한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했습니다. 이제는 하버드 동아시아 언어학과 교수가 됐지만 한국어 강의만큼은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프니까요. 마이클 교수님, 태국 출라롱콘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강연을 할 것이냐고 묻는 동료의 질문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스케줄이 정말 바빴지만 왜인지 모르게 태국 강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 동남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비판하고 대신 영어, 한자 중심의 언어 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서랍에서 꺼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산타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이제는 가슴 한켠에 아픈 기억으로만 남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요. 그렇게 수완나푼 공항에 내리자마자 당황스러웠습니다. 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안내판을 기대했는데 거기엔 태국어, 영어, 그리고 한글이 나란히 써있더군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면세점의 절반 이상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였고 태국인 직원들은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어설픈 발음이 귀에 거슬렸어요. 마치 15년 전 우리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던 한국 학생들처럼 순간 가슴 한켠이 저며오듯 아팠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수파폰 씨가 절 맞이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서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것도 한국 드라마인가요? 네, 구름이 피워낸 꽃이에요. 요즘 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죠. 교수님도 한번 관심 없습니다.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출라롱콘 대학 학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화이트 교수님, 죄송하지만 강연 주제를 좀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선택했거든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준비한 강의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국어가 더 필요해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이 많아서 전화를 끊고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그것들을 좋아해주는 태국인들을 보며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상이라고, 다 허상이라고. 그때 창밖을 내다보니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젊은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그들이 바꿔놓은 세상을. 손이 떨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검색창을 열었어요. 한류의 문제점, K 문화의 맹목적 추종, 한국 문화 제국주의. 하지만 검색 결과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객관적인 연구 자료들, 경제적 파급 효과, 문화 교류의 긍정적 측면, 죄다 좋은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것 같아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한국 노래를 듣고 있자니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떡을 건네시던 할머니, 문방구 아저씨, 반찬가게 아주머니. 하지만 곧 그 따뜻한 기억은 박진호의 얼굴로 대체되었죠.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강의에서는 반드시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계속 불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연을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출라롱콘 대학 강당은 제 예상과 달리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자 교육의 우수성과 체계성을 설파하는 것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오늘 강의는 그렇게 말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대부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겨우 감정을 눌렀습니다. No,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 언어 교육에서 한자의 중요성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뒷줄에서는 하품하는 소리도 들렸고 몇몇은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한자는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이며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인데 실제로 한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글로 된 문서 작업이 더 많은데 왜 굳이 한자를 배워야 하나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준비한 답변들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죠.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쓰라고 배정받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질문지가 쌓여 있었죠. 한글은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세종대왕은 어떤 생각으로 한글을 창제했나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득 15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이클, 언어학자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입견은 가장 큰 적이지. 손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글의 제자 원리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의 과학성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인 체계. 중얼거리며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하지만 금세 박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정말 한 문화 전체를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가로 다가가 보니 캠퍼스를 걸어가는 한국 유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태국 학생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어쩐지 제가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죠. 책상으로 돌아와 내일 강의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자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한 슬라이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대로 가도 될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문 너머로 방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똑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밤새 한글 연구 자료를 들여다본 탓이겠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교수님,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노크 소리와 함께 수파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건데 혹시 드셔보실래요? 한국 유학생들이 만든 김밥이에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학원생들을 위해 쿠키를 구우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사양하겠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지만 수파폰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 어제 강의, 사실 학생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뭘 기대했다는 겁니까? 내가 한국 문화를 찬양하길 바랐나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파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요, 다만 교수님의 객관적인 시각을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버드에 저명한 언어학자로서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이라? 과연 내가 객관적이었던가?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학생의 에세이가 띄워져 있었어요. 나는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문자를 몰랐던 민중들에게 세종대왕이 쉬운 문자인 한글을 선물했다는 사실, 그것은 교육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평등.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처음 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실용성에 매료되어 있어요. 특히 컴퓨터 자판 입력의 용이성은 놀랍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밤새 찾아본 한글의 제자 원리와 관련된 논문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 문자 체계의 과학성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한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책상 위에 김밥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망설이다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물자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문득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마주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문자학적 가치, 컴퓨터 언어와의 호환성까지 언어학자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말도 안 돼. 한글의 자음 체계를 분석한 논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수파폰 씨가 건넨 것은 최근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보고서였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의 현대적 활용성 연구. 한글은 최상위 등급을 받았더군요. 하지만 이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던 한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득 어제 학생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실제 업무에서 한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왜 배워야 하나요? 그때 도서관 창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수파폰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인 유학생이 쓰러졌대요.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과로 때문인 것 같아요.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했습니다. 한국 학생이라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수님, 수파폰 씨의 눈빛에 이끌려 결국 보건실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보건실 침대에 누운 학생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김민수, 어제 제 강의에서 졸았던 바로 그 학생이었죠. 왜 이렇게 무리를 한 거죠? 네, 수업 들으랴, 아르바이트 하랴. 요즘 한국에서 부모님께 송금이 잘 안 돼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그냥 일시적인 해외 송금 제한이에요. IMF 때처럼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IMF 때처럼.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 IMF를 알아? 네? 아, 저희 아버지가 그때 회사를 다 날리셨대요. 사기를 당하셨다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포장마차부터. 이제는 작은 식당도 하시고.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 더 열심히 사신다고.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갔어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 한국을 원망하던 어머니,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저의 모습. 저기, 교수님,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꿈이 있거든요. 나중에 국제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한국어랑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처럼요. 교수님처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그날 밤 그렇게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태로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모습은 마치 15년 전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분노와 원망 속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마이클, 넌 아직도 거기 있구나. 꿈속의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어디가 거기일까요? 15년 전 그날의 멈춰버린 시간 속일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 민수를 만난 후 잠들기 전까지 찾아봤던 자료들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IMF 시기 다단계 사기 조직 검거, 박진호 등 일당 20년형 선고, 피해자 대부분이 중산층, 전국 피해액 800억 추정. 그 순간 스크롤을 내리다 걸린 기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거된 일당 중 상당수가 한국인 피해자를 노린 것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도 노렸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었던 거야. 기사를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사진 한 장.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0살에 제가 남산타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을까요? 비록 비극은 있었지만 한국에서 지낸 그 몇 년이 행복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죠. 좋은 추억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방콕의 새벽 하늘은 서울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문득 서랍에 있는 다른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보편성 연구, 세계 문자 체계의 현대적 가치 평가, 한자권에서 한글의 성공적 정착 사례,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 연구 결과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의 메시지였어요. 마이클, 태국에서의 강의는 어떠신가요?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계시나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제 고집스러운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그동안의 분노가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산책을 하려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수파폰 씨와 마주쳤습니다. 교수님, 4시가 다 되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학생 때문에 걱정되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파폰 씨는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실은 민수 씨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그녀가 건넨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1998년 2월 IMF 시기에 쓰여진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봄은 다시 올 것이다. 제목을 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읽고 계셨던 신문이었거든요. 민수 씨 아버님이 평생 간직하고 계셨대요. 힘들 때마다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고.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다시 찾아온다는 걸. 다만 전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그렇게 저는 아침 강의가 시작되기 전 강단에 홀로 서서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어, 한자 기반 교육과정. 이 주제는 제 평생의 신념이나 다름없었죠.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고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이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수파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몇 분 더 참석하신다고 하네요. 좋죠? 제 이론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조금 불안했어요. 그렇게 강의실이 하나 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현지 교육 관계자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말을 시작하려는데 문득 낯선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석자들 대부분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한글이었습니다. 순간 15년 전 기억이 스쳤어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한글로 필기하던 모습.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효율성이란 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오는 거야. 마이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영어는 이미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았고 한자는 수천 년간 동아시아에 발표를 이어갔지만 청중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침내 한 인사 담당자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만 해도 한국 본사와의 소통이 전부 한글로 이루어져요. 이메일, 보고서, 화상회의까지 다른 담당자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갖는 장점이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자의 문화적 가치와 말꼬리가 자꾸 흐려졌어요. 청중석에서는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노트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텅 빈 강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참석자들이 남긴 피드백 용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적 접근,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 결여,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창밖으로 방콕의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였어요. 마이클, 강의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글쎄, 난 확신했던 게 흔들리고 있어. 책상 위에 쌓인 피드백 용지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디지털 환경이란 단어가요. 교수님, 수파폰 씨가 저녁 식사를 들고 왔습니다. 아직도 정리 중이세요? 대답 대신 한숨만 나왔어요. 오늘 강의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제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간이었죠. 저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수파폰 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현지 대기업의 업무용 메신저 화면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쓰는 커뮤니케이션 툴이에요. 보세요. 영어는 공식 지시사항에만 쓰이고 한자는 전문 용어 정도. 그런데 실무자들끼리는 대부분 말끝을 흐렸지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90% 이상이 한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제 이론이 틀렸다고요? 날카롭게 말했지만 수파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건 제가 정리한 통계인데 그녀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태국 내 주요 기업들의 언어 사용 현황이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자는 통계에도 없었어요. 기타에 포함된 정도. 실제로 한자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중국과 거래할 때 빼고는. 수파폰 씨의 말이 계속됐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1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어.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자료를 찾는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궁금해졌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다니. 키보드 입력 속도 비교 연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이 가진 장점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제 이론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옛날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우리 영어학원의 교재였어요. 이게 왜 여기에?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필기 습관 분석,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는 경향이 강함, 이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 필요? 순간 머리가 울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교수님, 민수가 강의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저 어제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어요. 뭔데? 제가 현재 일하는 회사의 업무 보고서예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버전을 비교해 볼 수 있게. 자료를 펼쳐보니 같은 내용이 3가지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영어 버전은 공식적이고 딱딱했고
중국어 버전은 한자어가 가득했죠. 그런데 한글 버전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문득 우리 학원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교재 여백에 빼곡히 한글로 필기를 하던 모습. 그때는 그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교수님, 왜 그렇게 한자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정말로 한자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듯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캠퍼스를 걷는데 곳곳에서 한글이 보였어요. 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에서, 휴대폰 메시지에서, 심지어 도서관 안내판에서도.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학생이 벤치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하는 듯 했죠. 네, 이제 한국어가 더 편해요. 영어보다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쓰러지시기 직전 아버지가 하신 말씀. 마이클, 우리가 가르친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야. 어쩌면 제가 한자에 집착했던 건 도망치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캠퍼스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사이로 한국어와 태국어, 영어가 뒤섞인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왜 전 그동안 이걸 거부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음 날은 휴강을 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태국에 오기 전 하버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한자 연구는 훌륭해요. 하지만 가끔 느끼는 게 뭔가 도망치는 것 같달까? 그때는 화를 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민수가 가져다준 업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개의 언어로 쓰인 같은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영어 버전은 격식 있고 전문적이었지만 딱딱했고 한자로 쓰인 부분은 고전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한글로 쓰인 부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이걸 보셨던 걸까? 문득 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학생들의 필기 습관 분석, 한글의 특성을 활용한 교수법.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강의 스케줄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죠.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어젯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이트 어학원 1997년 여름 캠프라고 쓰인 전단지. 민수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전단지 구석에 적힌 아버지의 메모는 분명했습니다.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나머지는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강단에 선 저를 학생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언어의 진정한 의미. 15년 전 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그 뒷부분이 뭐였을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게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PPT를 켰습니다. 더 이상 영어, 한자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대신 실제 기업들의 언어 사용 현황과 강문자 체계의 특성,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제가 그동안 고집했던 이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어쩌면 도망이었을지도 모르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서 중요합니다. 한자는 동양 문화의 뿌리이고요. 하지만 말을 이으려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떳떳하게 한글이란 단어를 말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파폰 씨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처음으로 진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방콕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 전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구석을 가만히 매만졌어요. 아버지,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한 달이었어요. 교수님, 공항까지 태워다 드릴 차가 도착했어요. 수파폰 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짐은 다 됐네요. 제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논문 한 편에 머물렀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영어, 한자, 한글의 공존. 하버드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전면 수정하는 거죠. 더 이상 한 가지 언어나 문자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각각의 가치와 특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민수 씨가 배웅 나왔어요. 로비에서 만난 민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드리려고요. 그거 건넨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1997년 여름 캠프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제 아버지와 어린 민수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죠. 찾느라 고생 좀 했어요. 아버지 앨범에서 목이 메어왔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은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방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수완나품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그 전단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아버지,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 로비로 들어서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이 15년 전 우리 학원 학생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처럼 저 또한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샘솟았어요. 그렇게 저는 길다면 길었던 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창가에 앉아 지난 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방콕에서의 한 달이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해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민수의 아버지는 IMF의 상처를 딛고 작은 포장마차에서 다시 시작했고 수많은 한국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죠. 편견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한자는 도피처였을 뿐이에요. 한글을 부정한 것도 영어만을 고집한 것도 모두 상처받은 마음이 만든 방어벽이었죠. 무엇보다 언어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시대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한 결과였죠.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편견이라는 벽 뒤에 숨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던 거예요. 저는 하버드의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버드 안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증명해내야겠지만 저는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한국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어쩌면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가르침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하버드 한국어학과의 첫 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저는 단순한 언어 교수가 아닌 이해와 소통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다만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어떠한 계기로 한국을 멀리하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제 사연을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더러운 김치 냄새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야, 너희 할아버지 조센증이라며? 너희 나라로 꺼져. 여기 집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한 일본인 남성이 있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를 둔 이 남성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증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은 아내와 함께 한 음식을 맛보게 되고 먹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체 이 남성이 맛본 음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다카시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나지 않고 평범한 성격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왔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저는 제 안에 한국인의 피를 증오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국인을 닮은 듯한 제 눈매가 싫었고 다른 일본인들보다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도 싫었죠.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한국의 전라도 출신 할아버지와 일본인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것은 제게 지워버리고 싶은 큰 오점이었죠. 다카시는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야. 봐봐, 얼굴이 우리랑 좀 달라? 너네 할아버지 조센증이라며? 어릴 때부터 교실 구석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도시락을 먹을 때면 친구들은 제 도시락을 구경하곤 했어요. 역시 뭔가 달라. 더러운 김치 냄새 난다. 그들의 말에 저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몰래 화장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에서 김치가 나오는 날이면 일부러 체육관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죠. 특히 중학교 시절의 기억은 더욱 선명합니다. 운동회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했을 때였죠. 환호성이 가득한 운동장에서 들려온 한마디. 역시 조센증에 피가 섞여서 그런가. 도망다니는 피를 이어받았나 보네. 그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체육 시간에 실력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1등은커녕 일부러 꼴찌로 들어오기도 했죠. 게다가 할아버지의 존재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잔소리와 한숨소리는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특히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날이면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시작됐어요. 이게 뭔 김치찌개요? 육수가 이게 뭐냐고. 멸치로 육수를 제대로 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무슨 한국 음식이라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앞에서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거칠게 내던지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릇을 치우셨고 저는 그런 광경이 너무나 싫었죠. 심지어 어머니가 새로 배운 한국 요리를 선보이는 날이면 더 심했어요.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만 떠먹고는 이건 한국 음식도 아니고 일본 음식도 아니여 라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식탁에서 도망치듯 일어나곤 했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할아버지의 불만과 고함,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무거워지는 식탁 분위기.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더욱 증오스러워졌습니다.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고 길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면 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죠. 한국이란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다가오면 아예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국제교류 행사에서 한국 부스만 보면 일부러 멀리 돌아갔어요. 동아리 활동 때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의견이 나오면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한국 기업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저희 인생을 뒤바꿔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식 레스토랑에서 추미코를 만나게 된 것이죠. 처음 만난 날 제가 피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추미코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다카시 씨, 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나요? 당신의 그 깊이 있는 눈매가 참 매력적인데.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추미코는 제가 한국인 할아버지를 둔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니 정말 특별하시네요. 라며 웃었죠. 결국 저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3개월, 추미코는 여전히 제가 평생 감추려 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식탁에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밥맛이 떨어졌고 추미코가 보는 한국 드라마 소리만 들려도 짜증이 났죠. 그런 제 모습을 추미코는 늘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코스트코의 식품 코너가 되리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추미코가 코스트코에 가보자고 한 것이 시작이었죠. 레스토랑 메뉴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외국 식재료들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마트에 가면 될 것을 굳이 코스트코까지 가야 하냐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장으로서 레스토랑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지못해 차키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도쿄 코스트코의 주차장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바퀴를 돌았고 겨우 자리를 잡는 데만 30분이 걸렸죠. 매장 안은 더 심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1시간은 견디자고 다짐했지만 이 인파를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추미코는 곧장 식품 코너를 향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 앞에 길게 줄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한글이 크게 쓰여진 포장지들 앞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갈비살이라고 적힌 제품 앞에서는 특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한글만 봐도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광경이 계속 시선을 끌었습니다. 직원이 질서정연하게 줄 선 손님들에게 갈비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0g에 298엔으로 일반 수입 소고기의 절반 가격이라고 했죠. 주변에서는 이미 여러 일본인 손님들이 갈비살을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 주부는 매달 2번씩 구매한다며 처음 온 듯한 다른 손님들에게 이 제품을 열심히 추천하고 있었죠. 호기심을 느낀 추미코가 줄을 서서 갈비살을 기다리는 동안 옆 통로에서는 또 다른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양념치킨 앞이었죠. 일본 국산 닭을 사용해 100g에 192엔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추미코는 망설임 없이 그 줄의 맨 끝에 다시 섰습니다. 진열대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또 다른 한글 패키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 위에는 2년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 앞에도 줄이 이어져 있었죠. 계산대 앞에 선 다른 손님들의 카트에도 이런 한글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직원이 갈비살 조리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각선으로 썰어서 구우면 더 맛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설날이면 몰래 구워주시던 고기를 썰 때 그 독특한 칼질 방법이 생각났죠. 그때는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맛을 언제부터인가 부정하기 시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렇게 장을 다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 추미코는 제 복잡한 표정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예요. 주방장으로서 알게 된 건데 음식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글로 된 포장지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본인들이 줄까지 서서 한국 식품을 기다리던 모습도 떠올랐죠.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싫어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코스트코 쇼핑백을 넣으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포장지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불편했죠. 추미코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겠다며 앞치마를 둘렀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주방의 상황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추미코가 갈비살 포장을 뜯었습니다. 포장지를 펼치자 은은한 마늘향이 주방 안에 퍼졌습니다. 어릴 적 설날이면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죠. 할아버지가 숨어서 구워주시던 그 고기 냄새가 20년도 더 지난 지금 도쿄의 제 집 주방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건 정말 놀랍네요. 추미코가 고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마블링 보세요. 와규의 상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일식 레스토랑에서 10년 넘게 최고급 와규를 다뤄온 추미코의 말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기 표면을 가로지르는 하얀 무늬가 마치 눈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분명 가격은 와규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보기에는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추미코는 직원이 알려준 대로 고기를 대각선으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칼날이 고기를 가로지르는 각도가 할아버지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전통적인 한국식 고기 써는 방법이었겠지만 그때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죠.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가 달궈진 팬에 닿자마자 짙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와규를 구울 때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죠. 마늘과 간장이 섞인 듯한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접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갈비살 위로 파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추미코가 먼저 한 점을 집어먹었고 곧이어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최고급 와규와도 견줄만해요. 와규는 부드럽기만 한데 이 갈비살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맛이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이런 맛을 내려면 일주일은 숙성시켜야 하는데 저는 추미코를 따라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맛이 혀끝을 강타했습니다. 부드러운 육질은 분명 최고급 와규와 비슷했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은한 마늘향, 적당한 감칠맛,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 본연의 풍미가 살아있었죠. 와규의 단조로운 부드러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채로운 맛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추미코가 두 번째 조각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게다가 이 가격이라니. 레스토랑에서 와규를 쓰는 것보다 이걸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양념치킨도 데워보기로 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에도 달콤한 향이 가득했지만 첫맛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양념은 겉돌기만 하는 것 같았고
속은 심심했죠. 하지만 추미코는 남은 치킨을 다시 포장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에 다시 먹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숙성된 치킨의 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양념이 속살까지 스며들어 짠맛은 줄고 달달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치킨과 소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러한 맛에 감탄한 저희는 용기를 내어 불닭볶음면도 끓여보았습니다. 2년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뜨거운 물에 면을 익히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부었을 때 저희는 조금 걱정했죠. 너무 매워 보였거든요. 이걸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닭볶음면을 바라보던 추미코가 먼저 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곤 곧바로 어머나 하며 달려가 물을 마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입을 먹었습니다. 순간 입안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매운맛은 처음이었죠. 혀가 얼얼하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젓가락이 자꾸 면을 향했습니다. 매워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독특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한 젓가락만 더. 물을 마시고 돌아온 추미코도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코는 흘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면을 먹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왜 이 면이 2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로 남았는지를. 이런 맛은 분명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라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었죠. 결국 우리는 그날 저녁 면 한 봉지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탁에는 빨간 국물 자국과 비어있는 컵라면, 용기, 그리고 물이 담긴 컵들만이 남았죠. 입술은 얼얼했지만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복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렇게 사흘간 우리는 코스트코에서 산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맛보다도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한글 포장지를 보며 느끼던 거부감이 조금씩 옅어졌고 새로운 맛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을 닮은 제 눈매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맛을 이해하게 되니 제 안에 그 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추미코는 레스토랑 메뉴에 한국식 갈비 요리를 추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고향인 전라도 스타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언급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추미코와 함께 다시 코스트코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국 식품 코너로 향했고 갈비살 앞에 긴 줄에도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코스트코의 갈비살로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인 추미코는 20년간 일식만을 고집해온 자신의 식당 메뉴에 처음으로 한국식 요리를 제안했죠. 처음에는 다른 주방장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일식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일식집에서 한국 고기라니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험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추미코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동안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설날이면 할아버지가 몰래 구워주시던 그 갈비의 맛이었죠. 추미코, 고기를 재울 때 배를 갈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셨거든요. 과육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든대요. 추미코는 제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라면 분명 전통적인 맛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하나둘 기억나는 할아버지의 비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썰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칼을 45도 각도로 드시곤 했죠. 마늘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은은하게 베어들 정도로만. 양념이 배면 고기를 한번 털어내야 해요. 할아버지는 그래야 고기 본연의 맛이 산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추미코와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고기를 굽는 순서와 타이밍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죠. 먼저 센 불에서 겉면을 살짝 굽다가 중간 불로 낮춰서 천천히 구워야 해요. 마지막에 다시 센 불로 올려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시식회 날. 추미코는 제가 알려준 대로 갈비를 구웠습니다. 와규의 3분의 1 가격인데도 뒤지지 않는 품질, 게다가 일본의 어느 고기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풍미가 살아났죠. 시식회에서 이 갈비살의 맛을 본 오너 셰프는 곧바로 메뉴 추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식 명품 갈비 정식은 출시된 첫 주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일식 전문점에서 선보이는 한국식 갈비라는 파격적인 시도가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SNS에서는 연일 인증샷이 올라왔죠. 특히 가격 대비 맛과 양에 대한 평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와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맛이네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한식과 일식의 장점만을 살린 완벽한 조화예요. 결국 한 달 만에 예약 대기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도쿄의 유명 맛집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방문했고 식당은 각종 맛집 랭킹의 상위권에 올랐죠. 주말이면 예약을 하지 못한 손님들이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일식당들이 한국식 갈비를 메뉴에 추가하려 했지만 아무도 추미코의 맛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추미코의 섬세한 칼솜씨와 할아버지의 비법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맛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스이쇼는 일본 최초의 성공적인 한일 퓨전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요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전통 레시피와 제가 가진 일식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맛이 탄생했어요.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특별한 것이 되는 한 달에 한 번 추미코는 새로운 한국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더듬어 조언을 했고 그것은 항상 적중했죠. 양념치킨 덮밥, 불닭 파스타, 김치 리조또까지 매번 새로운 메뉴들은 항상 화제가 되었고 곧 추미코의 가게는 혁신적인 한일 퓨전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의 일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제가 먼저 손을 들었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을 데리고 한국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음식점은 항상 호평을 받았죠. 코스트코에서 산 불닭볶음면을 사무실에서 끓여 먹는 것이 팀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고 한국 과자를 나눠 먹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저를 한식 전문가로 부르며 새로운 한국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란 단어에 움츠러들던 제가 이제는 아내의 새로운 메뉴 개발에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전수하고 회사에서는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고집스레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추미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 개발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의 변화를 지켜봐온 아내였기에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의 고향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떠나기로 한 날짜는 4월 초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일정을 짜면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고향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라도. 그동안 단순히 지명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곳의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푸른 산과 들, 구불구불한 시골길, 오래된 장터의 모습.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보았을 풍경이 이랬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인천공항. 처음 마주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한글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함이 밀려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본 화장품 매장들의 화려함과 세련됨에 추미코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도로 향하는 KTX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일본의 신칸센만큼이나 빠르고 편안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들과 농촌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달리기로 1등을 했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어요. 역시 조센증에 피가 섞여서 그런가.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어요. 저희는 근처 불고기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의 소고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저기 보세요, 다카시 씨. 고기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하네요. 추미코가 주방을 가리켰어요.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불고기와 함께 나온 반찬들의 가짓수에 놀랐죠. 된장찌개, 파절이, 상추쌈, 마늘종 무침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아이고, 젓가락질이 서툴러 보이네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직접 상추쌈을 싸주셨습니다. 고기를 상추에 얹고 쌈장을 살짝 바른 다음 마늘과 함께 먹으니 입안 가득 새로운 맛이 퍼졌어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이렇게 어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보다 더 잘 싸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보, 우리 레스토랑에도 이런 메뉴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추미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 가게 특제 소스예요.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계산할 때 주인 아주머니가 종이백을 건네주셨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멀리서 온 손님한테 성의 표시? 라며 한사코 들려주셨죠. 일본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골목길로 접어들자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호박을 썰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죠.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 댁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웃이랑 인사도 잘 안 해.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온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니 좋네.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떡집에서는 주인 아저씨가 갓 만든 호떡을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첫 손님이라 서비스예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시장 안 콩나물국밥 전문점을 찾아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문을 열자 수증기 가득한 창문 너머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솥들이 보였어요. 가게 안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 벽에 걸린 바랜 사진들, 구석에서 돌아가는 골동품 같은 선풍기까지.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주인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이 동네 분이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주인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느 댁이셨을까? 혹시 김씨네 막내 아들. 저희의 서툰 한국어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려 했죠. 주인 할머니가 내어주신 콩나물국밥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맛과도 달랐어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에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 구수한 국물, 고소한 다진 양념의 조화. 이런 맛이었구나.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맛이었구나. 사장님, 이 김치도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추미코가 물었죠. 주인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은 30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담그고 있어.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새로 꺼내오신 김치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저희에게 여러 반찬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것도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이렇게 비벼 드셔보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마치 오랜 이웃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덤으로 수제비도 넣어주셨죠. 멀리서 왔으니 배부르게 먹고 가라. 며 건네주신 그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추미코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행이 저에게 단순한 맛집 탐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제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에는 할아버님과 함께 와야겠네요. 추미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골목길 어디선가 누군가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뛰어다니셨던 그 골목길이에요. 다음에는 꼭 같이 와요.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이 맛을, 이 거리를, 이 모든 것들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제 뿌리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당해진 표정이었을까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익은 얼굴, 중학교 시절 저를 놀리곤 했던 야마구치 씨였습니다. 다카시 군? 오랜만이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구치 씨. 짧은 대화 끝에 레스토랑 명함을 건네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는 과감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이었죠. 처음으로 회사에서 저는 제 뿌리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동료들의 관심 어린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다 보니 어느새 제가 팀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들른 아내의 레스토랑. 입구에는 새로 추가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선 전라도식 불고기. 주방에서는 추미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고기의 인기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새로 채용한 한국인 요리사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전라도 출신인 그녀는 할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된장찌개의 숨은 맛을 내는 비법, 나물을 무치는 순서, 김치를 담그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 같았어요. 주말이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방을 들여다보시며 이것저것 조언해 주셨어요. 때로는 쓴소리도 하셨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귀중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 고향 음식을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점 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한식의 맛을 찾아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저희가 개발한 퓨전 메뉴는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본식 카레에 김치를 곁들인 김치 카레, 우동 국물에 전라도식 육수를 더한 크로스 우동 같은 메뉴들이었죠. 매달 새로운 한국 메뉴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서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날 들렀던 김치찌개 가게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채소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손주를 위해 직접 기른 거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죠. 이제 주말마다 코스트코에 들르는 것은 이제 저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식재료를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는 저희가 다른 손님들에게 조리법을 설명해주곤 해요.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식품을 추천해주는 일은 묘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조카가 질문을 던졌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리고 난 이제 그게 자랑스러워. 이제는 운동회에서 달리기로 1등을 했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의 기억이 제게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제가 맡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서울지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화면 너머 한국 동료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레스토랑에 오실 때마다 전라도 음식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새로운 메뉴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배우곤 해요. 추미코는 최근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다음번 한국 방문 때는 현지의 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고르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사투리는 아직도 어렵지만 그 말투에 담긴 정겨움은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문화의 가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즐기며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소개했어요. 기자는 특히 한일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재 중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던 걸 기사에서도 그대로 담아주었더군요. 월말이면 열리는 요리 강습회도 인기가 높습니다. 김치 담그기, 불고기 양념하기, 된장찌개 끓이기 등을 가르쳐드리는데 매번 정원이 금방 차버려요. 수강생 중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바이어로서였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식품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출장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고향에도 들러 이틀을 묵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카시 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줄 알았단다. 그때 널 더 잘 보살피지 못해 미안하구나. 선생님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한국의 요리사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면서 음식의 세계는 더욱 넓어지고 있어요. 곧 한국의 유명 셰프와 협업하여 팝업 레스토랑도 열 예정입니다. 추미코는 최근 한국 요리 자격증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전통 한식의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 새로운 퓨전 요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가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초등학교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된 지금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제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약점이 아닌 저만의 특별한 강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차이도 결국 더 풍성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레스토랑 창너머로 석양이 깊어갑니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오르고 홀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고향입니다.